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5권 테르프시콜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페르시아가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어떻게 복속시켰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에게해 동쪽 해안으로 돌립니다. 나크소스 원정의 참패가 어떻게 이오니아 반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촉발했는지 그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오늘 영상의 구성입니다. 서론으로 페르시아의 팽창과 이오니아의 위기를 개괄한 뒤 첫째, 미르키노스 건설부터 반란의 씨앗까지 사건의 흐름을 짚겠습니다. 둘째, 인물관계와 권력 위임 체계, 특히 포퓰리즘 전략을 분석하고 셋째, 나크소스 원정 실패가 초래한 다다원적 위기를 살펴봅니다. 넷째, 헤로도토스가 이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다섯째, 이오니아 반란을 둘러싼 현대 역사학의 연구 동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은 기원전 499년에서 493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동서양 문명이 정면으로 격돌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오니아, 아이올리스, 도리스, 카리아, 나아가 키프로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지배에 대항해 무기를 든 이 거대한 봉기의 중심에는 밀레토스의 두 참주가 있었습니다. 히스티아이오스와 아리스타고라스. 이 두 인물의 욕망과 판단착오, 그리고 제국의 구조적 모순이 뒤엉키면서 역사를 바꾸는 반란이 탄생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5권은 이 과정을 당대의 복잡한 인물관계와 제국의 구조적 모순을 통해 세밀하게 추적하는 핵심 사료로 기능합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미르키노스 건설부터 반란의 씨앗까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기원전 513년경 다리우스 1세의 스키타이 원정입니다. 다리우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생명선인 다뉴브 강의 부교 방어를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트 지역의 그리스계 참주들에게 맡겼습니다. 원정군이 내륙에서 고전하는 사이 스키타이인들은 부교를 지키던 그리스 참주들에게 다리를 파괴해 다리우스를 고립시키고 이오니아의 해방을 쟁취하자고 종용했습니다. 당시 헬레스폰투스 케르소네소스의 참주였던 아테네 출신 밀티아데스는 이 제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밀레토스의 참주 히스티아이오스는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참주들의 권력이 온전히 페르시아 대왕의 무력적 후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만약 다리우스가 몰락한다면 이오니아 민중은 즉각 민주정을 요구하며 참주들을 타도할 것이라는 날카로운 현실 인식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히스티아이오스는 부교를 보존하여 다리우스의 목숨과 제국의 체면을 구출하는 결정적 공로를 세웠습니다. 대왕은 귀환 직후 히스티아이오스에게 보상을 베풀었고 그는 트라키아의 스트리몬강 유역에 위치한 미르키노스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특권을 얻어냈습니다. 미르키노스는 결코 평범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은광을 품고 있었고 선박 건조용 목재를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주변의 그리스인과 트라키아 전사들을 언제든 용병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히스티아이오스가 미르키노스에서 성벽을 축조하며 독립적 세력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자 페르시아의 유럽 방면 총사령관 메가바조스는 이 행보의 위험성을 즉각 간파했습니다. 파이오니아인을 정복하고 사르디스로 귀환한 메가바조스는 다리우스에게 강력한 경고를 올렸습니다. 교활한 그리스인에게 풍부한 목재 자원과 은광, 그리고 야만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영지를 내어준 것은 스스로를 올가멜 전쟁에 덫을 놓은 것과 다름없다는 간언이었습니다. 설득된 다리우스는 즉각적인 물리적 제재 대신 고도의 정치적 기만을 선택했습니다. 히스티아이오스에게 제국 내에 당신만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조언자는 없다고 극찬하며 국정 최고 자문관 자격으로 수도 수사로 초빙했습니다. 겉으로는 파격적인 승진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경제적 확장 기도를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감시망 아래 두기 위한 명예로운 구금이었습니다. 히스티아이오스가 수사로 떠나면서 밀레토스의 통치권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페르시아 대왕의 승인 아래 히스티아이오스의 조카이자 사위인 아리스타고라스가 섭정 자격으로 밀레토스의 새로운 실질적 지배자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이 체제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균열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권력은 자신의 실력이나 민중의 지지가 아니라
장인이자 합법적 참주인 히스티아이오스의 후광과 페르시아의 묵인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권력 구조였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아리스타고라스에게 권력을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키클라데스 제도에 부유한 섬 나크소스에서 정치적 내전이 발생하여 추방당한 귀족들이 밀레토스로 피신해 와 무력 개입을 간청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대규모 해군을 동원할 자금과 권한이 없었던 아리스타고라스는 리디아의 사트라프, 즉 지방 총독이자 다리우스 대왕의 이복 형제인 아르타프레네스를 찾아가 거대한 팽창 계획을 제안합니다. 제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군대와 함선을 지원해 준다면 나크소스를 점령하여 대왕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이를 교두보 삼아 에우보이아 섬을 포함한 키클라데스 제도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원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리스크는 나크소스 점령 직후 전리품으로 완벽하게 보전하겠다고 재정적 보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제국의 팽창욕을 교묘하게 자극한 이 제안은 페르시아 궁정의 재가를 거쳐 함선 200척 규모의 대규모 원정대가 공식 편성됩니다. 나크소스가 왜 이토록 매력적인 목표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게의 중앙에 위치한 키클라데스 제도의 핵심 거점인 나크소스는 막대한 부와 에게해 해상 무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 섬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 본토 진출을 위한 완벽한 해상 교두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제안이 페르시아 지배층의 눈길을 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크소스 하나를 손에 넣으면 에게해 전체의 판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정은 출항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페르시아 궁정은 대규모 연합 함대의 총사령관으로 다리우스 대왕의 사촌이자 최고위 귀족인 메가바테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원정 함대가 나크소스로 향하던 중 군기와 지휘권을 둘러싸고 아리스타고라스와 메가바테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터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메가바테스가 보초를 세우지 않고 배를 비워둔 선장을 가혹하게 처벌하려 하자 아리스타고라스가 자신이 이 원정의 기획자이자 주도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그 선장을 무단으로 사면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대왕의 친척이자 정규 사령관인 메가바테스를 대중 앞에서 심각하게 모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인 메가바테스는 그날 밤 비밀리에 나크소스인들에게 전령을 보내 페르시아 함대의 접근 사실과 공격 의도를 경고해버립니다. 기습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현대의 일부 역사가들은 이 극적인 배신 이야기가 실제로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리스타고라스가 조작하여 퍼뜨린 변명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전 경고를 받은 나크소스인들은 성벽을 강화하고 모든 식량과 재산을 성내로 비축하며 완벽한 수성전을 준비했습니다. 200척의 대함대는 철저히 대비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지루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공성전이 전개되었지만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고 아리스타고라스가 준비했던 원정 자금마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결국 200척의 대함대는 나크소스 해변에 임시 요새만 구축해준 채 아무런 전술적 경제적 성과 없이 소아시아 본토로 초라하게 퇴각했습니다. 이 참담한 군사적 실패는 아리스타고라스를 즉각적인 경제적 파산과 정치적 숙청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다급하게 반란이라는 극단적 도피처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 수사에서 억류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오니아 귀환을 갈망하던 장인 히스티아이오스로부터 은밀한 지령이 도착합니다. 히스티아이오스는 왕의 삼엄한 감시망과 파발마 검열을 피하기 위해 기묘하고도 치밀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장 충직한 노예의 머리를 깎고 두피의 반란을 촉구하는 비밀 메시지를 문신으로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보은닉의 역사적 기원 중 하나로 꼽히는 사례입니다.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자라 문신을 완벽히 덮은 후 이 노예를 밀레토스로 파견했고 도착한 노예가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자신의 머리를 다시 깎아보라고 전함으로써 역사적인 비밀 통신이 완성되었습니다. 히스티아이오스의 속셈은 분명했습니다. 이오니아 전역에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면 대왕의 신임을 회복하고 사태를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다시 밀레토스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기적인 정치 공학이었습니다. 장인의 반란 지령과 벼랑 끝에 몰린 섭정의 절망적인 위기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아리스타고라스는 기원전 499년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이오니아 반란의 불길을 당기게 됩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 반란이 어떻게 밀레토스 한 도시를 넘어 이오니아 전역의 거대한 무장항쟁으로 번질 수 있었는지 그 인물 관계와 권력 위임의 구조적 배후를 분석하겠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히스티아이오스의 조카이며 동시에 그의 딸과 혼인한 사위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이러한 밀접한 족벌론과 가문 내 결속은 참주정이 권력을 오이코스, 즉 가문 내부에 독점하고 외부 귀족들의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기제였습니다. 히스티아이오스가 수사로 구금되었을 때 다리우스의 재가를 받아 밀레토스의 통치권을 제3의 인물이 아닌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절대적인 혈연적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모해 과정에서 노예의 두피에 문신을 새겨 극비지령을 전달하는 스테가노그래피 전술이 가능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자인 아리스타고라스가 자신과 운명 공동체로 단단히 묶여 있으며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 없이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반란 직전 이오니아에 작동하던 권력의 위계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상층에는 제국의 절대 주권자 다리우스 1세가 있었습니다. 외교와 대규모 원정 승인, 참주 임명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쥐고 있었지만 제국 외곽의 세부적 동향을 직접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방 총독, 즉 사트라프인 아르타프레네스가 이오니아와 소아시아 서부의 군사권과 징세권을 독점하며 토착 참주들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팽창욕을 위해 아리스타고라스의 무리한 나크소스 원정 계획과 야합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합법적 참주 히스티아이오스는 페르시아의 승인을 받은 밀레토스의 법적 지배자였으나 수사에 억류되어 현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실권섭정 아리스타고라스는 참주의 법적 대리인으로 현장 행정과 군사 지휘권을 대행했지만 자체적인 권력의 합법성이 없었습니다. 상위 권력의 신임이나 장인의 후광이 소멸하면 즉시 모든 것을 잃는 극도로 불안정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최하층의 이오니아 시민들은 막대한 세금과 병역 의무를 지면서도 권력 형성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부과한 참주들에 대한 깊은 반감과 민주정에 대한 열망이 이미 임계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다층적인 사트라프 참주 체제는 처음부터 폭발적인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나크소스 원정의 참패로 페르시아의 군사적 우산과 사트라프의 신임이 완전히 붕괴되자 아리스타고라스는 극단적이고도 기만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는 대중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 자신이 쥐고 있던 참주의 권좌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포하며 대중이 그토록 열망하던 법 앞의 평등, 즉 이소노미아를 수립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력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후원 없이도 생존하고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기반을 외부 제국에서 내부 민중의 열광적 지지로 전환한 고도의 포퓰리즘 전략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동맹을 맺은 다른 이오니아 폴리스들에서도 폭동을 선동하여 페르시아가 임명한 친페르시아 성향의 참주들을 폭력적으로 축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빈자리에 시민들이 선출한 군사위원회와 장군들을 배치하게 한 뒤 자신은 이 혁명적 동맹체제의 사실상 총사령관격 위치로 격상했습니다. 수사에서 반란을 사주하는 히스티아이오스라는 배후 조종자와 전면에서 민주정의 수호자로 완벽히 위장한 아리스타고라스라는 선동가가 결합하여 이오니아 반란의 물리적 기반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나크소스 원정 실패가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초래한 다차원적 위기를 분석합니다. 이 위기들이 어떻게 그를 반란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크소스 해변에서의 초라한 철수는 아리스타고라스에게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경제적 생존 자체를 파괴하는 사형 선고의 전조였습니다. 첫째, 무력 위신의 완전한 추락입니다. 고대 지중해 정치에서 권력은 폭력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능력에서 발원했습니다. 200척 대함대를 투입한 아리스타고라스는 이오니아 해역에서 밀레토스의 군사적 패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의 소모적 공성전은 지휘부의 전술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대중을 억압할 군사적 자산과 위신이 돌이킬 수 없이 증발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파산의 덫입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아르타프레네스에게 원정 비용을 자신이 조달하고 나크소스 점령 후 전리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성전이 4개월이나 지속되면서 개인 자금과 밀레토스의 국고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원정에 투입된 용병들의 밀린 임금, 200척 함대의 사용료, 이 모든 것이 해결 불가능한 악성 채무로 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총사령관 메가바테스가 패전의 책임을 아리스타고라스의 오만과 무능 탓으로 돌리며 사르디스의 아르타프레네스와 수사의 다리우스에게 강력히 보고했을 것입니다. 대왕의 사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국의 막대한 자산을 탕진한 책임은 고스란히 아리스타고라스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섭정직 박탈, 가산 몰수, 그리고 끔찍한 처형. 아케메네스 왕조의 사법 체계에서 대왕의 이익을 침해하고 실패를 초래한 변방의 대리인에게 베풀어질 관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리스타고라스가 치켜든 반란의 기치는 페르시아의 압제에 대항하는 거창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라기보다 벼랑 끝에 몰린 악성 채무자이자 실패한 모험가가 다가오는 처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제국 전체의 안보를 담보로 벌인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도피 행위였습니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반란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헤로도토스의 시각은 두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시적 차원에서 그는 권력자들의 이기적인 향수병과 도피 심리를 파국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히스티아이오스는 수사에 안락하지만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 고향 이오니아의 지배자로 복귀하겠다는 개인적 욕망 하나를 위해 수만 명의 피를 부를 전쟁의 단초를 고의로 제공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행동 기저에는 나크소스 실패라는 과오를 은폐하고 페르시아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극도의 불안 도피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가 반란 후반부에 전세가 역전되자 동포들을 버려두고 트라키아로 도망쳐 야만인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다는 나약한 최후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그의 비겁한 민낯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거시적 구조 모순도 감지됩니다. 당시 그리스 본토는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며 참주정을 과거의 악습으로 청산하고 있었으나 이오니아는 페르시아의 군사력에 의해 억지로 시대에 뒤떨어진 체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오니아 대중에 강압적 참주제에 대한 혐오감이 이미 임계점에 달해 있었고 개인의 사적 야망을 통제하지 못한 페르시아 제국 행정부의 치명적 결함이 결국 시스템의 자멸을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 꼭지, 현대 역사학의 연구 동향입니다. 학계는 이오니아 반란의 발발 원인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첫째는 전통적 정치 해석입니다. 오스윈 머레이와 토치 같은 역사가들은 이 반란을 소수 엘리트의 채무 도피가 아니라 이오니아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민주정에 대한 갈망과 반참 주제 저항 운동의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이들에게 아리스타고라스의 개인적 파산은 이미 장전된 무기의 방아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고학적 반증입니다. 고먼 등의 발굴 데이터는 반란 직전 밀레토스에서 대규모 신정 건축물과 풍부한 봉헌물 역동적인 상거래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오니아 사회 전체의 경제적 궁핍이 반란의 기폭제였다는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아리스타고라스라는 엘리트 개인이 짊어진 파괴적인 사적 부채가 훨씬 더 직접적인 방아쇠였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지배적 경향입니다. 셋째는 아비투스 이론을 통한 인지적 접근입니다. 앨런 그리브스 등은 피에르 부르디웨의 사회학적 개념을 고대 이오니아 엘리트들에게 적용합니다. 밀레토스 귀족들의 문화적 DNA에는 대외 원정과 식민지 개척을 통해 명예를 성취하려는 강박적 문화적 관성, 즉 아비투스가 깊이 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티아이오스가 미르키노스를 건설하려 했던 것도, 아리스타고라스가 나크소스 원정을 기획한 것도 이 관점에서는 제국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군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헬라스 엘리트로서의 영예를 극대화하려는 기능적 행위였습니다. 나크소스의 참패로 그 모든 명예가 산산조각 나자 잃어버린 명예, 즉 아레테를 강제로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도박이 바로 이오니아 전체를 반란의 화염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사건의 규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에게해 연안의 작은 그리스계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서해안의 이오니아 도시들, 그리고 사르디스 기습, 라데 해전, 밀레토스 함락으로 이어지는 전선들이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반란의 방아쇠가 한 엘리트의 나크소스 원정 실패라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인물의 사적인 좌절과 이기적인 탈출 시도가 동서양 문명 충돌의 거대한 연쇄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처럼 작고 개인적인 실패에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오니아 반란은 이후 아테네의 군사 지원, 사르디스 기습, 라데 해전과 밀레토스의 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란에 아테네가 함선을 보냈다는 사실이 마라톤과 살라미스 전쟁을 촉발하는 핵심 명분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 전개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